우리가 보통 은행에 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가 떠올랐잖아요. 네,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랑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풍경이죠. 맞아요. 길게 늘어선 창구, 그리고 내 통장을 보며 미소 지어주는 은행원. 약간 무언가 견고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신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금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도감을 느끼던 시대였죠. 네네. 내 자산이 저 두꺼운 철문 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아주 든든하고 직관적인 신뢰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님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거대하고 무거웠던 대리석 은행은 온데간데 없고 픽셀로 이루어진 가벼운 앱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단 말이죠. 사실상 은행 건물이 내 손안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형체도 없는 알고리즘한테 우리의 모든 자산과 신용을 맡기고 있어요. 심지어 내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더 이상 복면을 쓰고 은행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바다를 아주 조용히 헤엄치며 다가오죠. 맞습니다. 은행을 지키는 방패도 그곳을 뚫으려는 창도 모두 형체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완벽한 디지털 장막 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네.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고자 하시는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4월 2일자 금융 AI, AX 및 보안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열어보는 뱅킹 앱과 결제 시스템 이면에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금융의 룰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체스판을 들여다볼 겁니다. 기대되네요. 그리고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 즉 차세대 보안망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앱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네, 금융산업의 DNA 자체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넘어가고 있는 결정적 변곡점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리포트의 첫 번째 섹션을 보면 이제 금융권이 AI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완전 차원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 AI라고 하면 약간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는 챗봇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신기하긴 한데 본질적인 업무를 맡기기에는 불안한 고급 장난감 느낌이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신경망으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그룹은 아예 AX, 그러니까 AI 오토메이션 익스피리언스를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전사 확대를 선언했네요. 여기서 단순하게 자동화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화 이상이라는 뜻인가요? 그럼요. 과거의 자동화가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 계산을 엑셀 매크로처럼 빠르게 처리해주는 거였다면 지금의 AX는 신용을 평가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고 기회까지요? 네, 디지털 채널을 통제하는 등 판단의 영역까지 AI가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와, 그렇다면 은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달라졌겠군요. 자료에 보니까 KB금융은행이 초국적화 지수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지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AI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바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초국적화 지수라는 건 은행이 전체 자산이나 매출, 인력 중에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성적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KB금융은행이 여기서 1위를 한 배경에는 AI 기반 해외 법인 성과 및 리스크 시각화 도구가 있었거든요. 시각화 도구요? 네, 전 세계에 뻗어 있는 해외 지점들의 아주 복잡한 실적 데이터나 현지 국가의 지정학적, 경제적 리스크를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엑셀로 취합했잖아요. 그렇죠. 시간 엄청 걸리죠, 그거. 근데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경영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 주는 겁니다. 시야가 맑아지니까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지점의 대출 부실률이랑 인도네시아 지점의 영업이익률을 AI가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서
본사에 보고서를 딱 올리는 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한카드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국가가 주도하는 AI 에이전트 협의체에 민간 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미 AI를 통해서 결제망을 통제하고 사기 방어를 실거래에 적용한 성공 사례를 들고 국가 표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앉았다는 건데요. 네네. 이걸 보면 과거의 AI가 은행 창고 뒤에 앉아있는 자동응답기나 계산기였다면 지금의 AX 트렌드는 AI가 아예 은행의 뇌이자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수석 의사결정권자로 승진을 한 것 같다는 유추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바로 그 수석 의사결정권자로서 AI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그걸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퍼포먼스인가요? 자료를 보시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AI를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전면 도입해서 순이익을 연간 9%나 끌어올렸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9%요? 이게 그냥 인간 심사역을 줄여서 인건비를 아낀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9%의 비밀은 예전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거절했던 그 숨겨진 우량 고객을 찾아낸 데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통적인 기준에서 거절당했던 사람인데 AI가 대출을 승인해줬고 그게 은행의 수익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대출을 심사할 때 오직 금융 이력만 봤잖아요. 신용카드 쓴 내역이나 예전 대출 상환 이력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긱워커들은 이런 이력이 아예 없으니까 무조건 거절당했죠. 하지만 AI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패턴, 통신비 납부 내역, 심지어 특정 앱에 머무는 시간 같은 수천 개의 비금융 대안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아, 금융 데이터가 아닌 생활 패턴을 본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 거대한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은 금융 이력은 없지만 상환 의지와 능력은 99% 확고하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개의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대출 승인이나 거절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왜 내가 대출 거절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은행원이 저도 모릅니다. 저희 알고리즘 수석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답하면 청취자님이라도 당장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AI가 그렇게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면 금융의 생명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포트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바로 설명 가능 AI, 즉 XAI의 도입입니다. XAI예요? 네. 과거의 AI가 그냥 거절입니다. 이렇게 결과값만 뱉어냈다면 XAI는 자신의 신경망을 거꾸로 추적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를 들면 고객님의 최근 3개월간 공과금 납부 불규칙성과 특정 시간대 온라인 결제 패턴의 급격한 변화 등 이 세 가지 변수와 리스크 수치를 높였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산출해내는 거죠. 아하,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면서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의 언어로 해명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능력이 향후 금융 경쟁력의 진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의 앱인 토스 슈퍼앱 전략을 보면 금융, 보험, 투자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면서 이 AI가 고객의 상황에 맞게 UI와 UX까지 실시간으로 바꿔서 제공한다고 하죠. 네, 앱이 고객한테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수석 의사결정권자가 내 마음을 막 꿰뚫어보는 것처럼 매끄럽고 편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은행이 이렇게 똑똑해졌다면 내 돈을 훔치려는 해커나 사기꾼들의 창끝도 상상을 초월하게 예리해졌다는 뜻 아닐까요? 방패를 뚫기 위한 창의 진화 말입니다. 맞습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이랑 방대한 자산이 하나의 슈퍼앱에 모인다는 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단 한 번만 뚫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금고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하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네, 창이 뾰족해진 만큼 방패의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영국의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AI AML, 즉 AI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리포트에 등장하는군요. 네, 아주 중요한 동향이죠. 그런데 기존에도 자금 세탁을 막는 감시 시스템은 있었잖아요. AI AML은 과거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 시스템은 철저하게 룰 베이스, 그러니까 규칙 기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해외로 송금되면 경고 알림을 띄워라. 이런 룰을 사람이 미리 설정해두는 거죠. 네, 흔히 아는 방식이네요.
문제는 사기꾼들이 이 규칙을 알아채고 990만 원씩 보내거나 아니면 10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쪼개보내는 이른바 스무핑 수법을 쓴다는 겁니다. 아, 룰을 교묘하게 피해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AI, AML은 이런 단편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리거든요. 지도를요? 네. 그러면서 이 송금액 자체는 100만 원으로 적지만 이 돈이 거쳐가는 5개의 계좌 주인이 모두 최근 일주일 내에 생성된 신규 계좌이고 접속 IP가 특정 국가로 몰려있다.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흐름과 맥락을 딱 짚어냅니다. 와, 단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 자체를 붕괴시키는 능동적인 방패인 셈이네요. 네, 범죄자들이 규칙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게 아예 판의 흐름을 읽어버리는 거죠.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네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신사, 은행, 가상자산거래소가 아예 연합군을 결성해서 공동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맞아요. 홀자서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서울시도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시켜서 지자체가 직접 피해 복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제가 이 리포트를 보다가 정말 헉소리가 나는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숫자죠? 현재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무과실로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논의되거나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안게 될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8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는 이 막대한 배상의 수치를 보고 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액을 물어주는 게 두려우니까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절차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막 접속할 때마다 지문을 찍고 ARS 전화를 받고 최근 거래 내역 3가지를 묻는 식으로요. 그러면 결국 1초 만에 송금하려고 수파앱을 깔아둔 청취자님 같은 일반 고객들의 편의성만 심각하게 훼손되는 역효과가 날 텐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방금 짚어주신 포인트가 현재 정책 당국이랑 금융권이 겪고 있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아, 딜레마군요. 네. 보안 예방 비용과 사용자 편의성 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한쪽으로 기울면 2,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가 터지고 편의성을 포기하면 고객들이 답답해서 당장 앱을 지워버리거든요. 맞아요. 저부터도 귀찮으면 안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감독당국이 빼든 칼이 바로 이사회의 책임론입니다. 이사회가 직접 책임지라는 건가요? 네. AI 도입에 따른 사기 방어나 신용 위험 관리를 그동안은 IT 부서 실무진들한테 맡겨뒀다면 이제는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직접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감시하고 책임지라는 거죠. 아하,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도록 기업의 명운을 쥔 사람들이 직접 이 딜레마를 해결하라는 아주 강한 압박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책임져야 하니까 은행들은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10단계 인증 같은 1차원적인 방법 대신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 없는 보안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찰 없는 보안이요. 프릭션레스 시큐리티. 내 스마트폰을 쥐는 각도나 화면을 스와이프하는 속도 같은 생체 행동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AI가 분석해서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죠. 와, 규제가 기술의 진보를 강제하고 있는 흥미로운 현장이네요.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뒷단에서는 엄청난 연산과 감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보안의 줄타기를 어떻게 잘할까 막 고민하는 사이 저 멀리서 아예 줄 자체를 가위로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 리포트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올게 왔군요. 양자 컴퓨터 이슈죠?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차세대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서 XRP, 즉 리플과 피트코인 간의 보안 격차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누가 먼저 포스트 양자 암호화를 적용하느냐가 핵심 이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유추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와 AI라는 최고급 자재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복잡한 디지털 최첨단 금고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저 밖에서 해커들이 아예 벽을 뚫고 통과해버릴 수 있는 양자 컴퓨터라는 순간이동 장치를 발명해서 다가오는 상황 아닐까요? 그 순간이동 장치라는 유추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네네. 양자 컴퓨터는 금고의 벽을 단순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금고를 이루고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합, 즉 암호화 수학 공식 자체를 아예 녹여버리는 무기입니다. 공식을 녹인다고요?
네, 우리가 철석같이 빚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은행의 암호 체계는 일반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복잡한 수학 문제로 꽉 잠겨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는 거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수백만 년짜리 문제를 단 몇 초 혹은 몇 분 만에 풀어버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벽이 녹아내리는 공포죠. 벽이 완전히 녹아내린다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람다 256, AWS 그리고 K뱅크 같은 거물급 기관들이 모여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 포럼을 열고 기관 투자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 아니, 다들 바보도 아니고 곧 녹아내릴 금고에 왜 기관에 엄청난 큰 돈을 넣을 준비를 하는 걸까요? 해커들이 양자 컴퓨터라는 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방패의 재질을 완전히 바꾸는 포스트 양자 암호화 작업, 즉 새로운 수학적 방벽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무작정 위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승인해야만 금고가 열리는 다중서명 기술이나 양자 내성 키 관리 솔루션 같은 최신 기술을 클라우드에 얹어서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다중서명이라면 약간 그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두 명의 장교가 동시에 열쇠를 돌려야 하는 것처럼 해커가 하나의 암호를 뚫어도 다른 쪽에 분산된 암호들이 있어서 탈출을 막는 그런 메커니즘이군요. 합니다. 네네. 규제에 부합하는 안전망이 확인되면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의 수조 원대 자금이 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토스인사이트가 결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로 최적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런 안전하고 규제 친화적인 차세대 화폐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이겠네요. 네, 양자 컴퓨터가 금고를 녹이기 전에 당국의 규제와 최첨단 암호학을 버무린 새로운 합금으로 금고를 아예 재건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 수석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범죄 맥락을 읽어내는 능동적인 방패, AI AML, 마지막으로 다가올 양자 컴퓨터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기관들의 인프라 재건축까지 다뤘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네요. 네, 시스템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빠르고 정말 인간의 뇌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일리 리포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 번째 섹션의 테마는 무언가 굉장한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눈부신 최첨단 시스템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AI 시대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아이러니한 병목 현상이죠.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이런 고도화된 시스템을 굴릴 AI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저 코딩만 잘하는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복잡한 금융의 생리랑 AI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 인재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 인재를 두고 기업들 간에 아주 피 튀기는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임금 프리미엄 현상까지 생겨났다고 해요. 인재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나 공동 R&D 펀드, 정부 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심지어 정부 정책금융으로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와 AI 가속칩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막 완벽한 자동화와 효율성을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AI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데 정작 이 거대한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사람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아무리 국가가 7조 원을 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AI 가속칩과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결국 그 안에서 돌아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감시할 인간의 통제력이 없다면 그 인프라는 모래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모래성이요? 네. 기술의 진보 속도를 인간의 관리 능력이 쫓아가지 못할 때 시스템은 효율적인 도구에서 통제 불능의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금융사들은 이 치명적인 사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금 당장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뭐 하루아침에 융합인재 10,000명을 막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다시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으로 보완돼요? 네, 앞서 말씀드린 토스의 슈퍼랩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슈퍼앱 생태계에는 토스 직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서비스가 입점합니다.
네, 온갖 앱들이 다 모여있죠. 사람이 일일이 그 서비스들의 보안 취약점이나 윤리적 리스크를 검증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불가능에 가깝죠. 윤리적, 보안적 통제 영역마저도 자동화된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시켜서 방어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흥미롭네요.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 꼭 최상의 엘리트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이 기술에서 소외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안전망 구축도 활발합니다. 네, 교육 쪽이죠. 은퇴자나 고령층을 모셔놓고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예방하는 업클래스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추진하는 AI 기반 디지털 젠더 폭력 대응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네. 처음에는 기술 동향 리포트에 대체 왜 이런 사회교육 이야기가 나오나 싶었는데 맥락을 쭉 보니까 완전 이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은행 서버에 수백억 원짜리 방어벽을 쫙 세워둬도 스크린 너머의 할머니가 AI로 변조된 손자의 가짜 목소리에 속아서 비밀번호를 직접 넘겨준다면 그 보안 시스템은 단 1초 만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가장 약한 고리가 뚫려버리는 거네요. 네. 즉 시니어 대상의 교육이나 젠더폭력 방지 가이드라인은 그냥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금융 생태계 전체의 가장 취약한 고리, 즉 사람이라는 방어벽을 단단하게 다지는 아주 필수적인 사회적 면역체계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이 차갑고 고도화될수록 그 끝단에서는 결국 인간의 따뜻한 이해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그물망처럼 다 받쳐줘야만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 2일자 금융 AI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라는 아주 방대한 소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있는 디지털 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탐험해봤습니다. 우리 주요 은행들이 단순한 챗봇 도입을 넘어서 막 비금융 데이터까지 읽어내며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AI 뇌를 장착한 현장. 네네. 그 거대한 금고를 노리는 사기꾼들에 맞서 다중기관의 촘촘한 연합과 이사회의 책임 아래 진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망,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의 무기에 대비해 다중서명과 클라우드로 방패를 재건축하는 기관들의 치열한 물밑 작업까지 다뤄봤고요. 다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통제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더욱 간절해진 인간융합 인재와 사회적 면역체계의 중요성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커피를 사면서 무심코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을 눌렀던 그 1초 남짓한 결제의 순간, 사실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는 거대한 AI의 신용 판단, 수백 개의 롤을 넘어선 행동 데이터 감시망, 그리고 차세대 해킹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첨단 암호학의 치열한 공방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금융이라는 인프라는 이미 돈이 오가는 길을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호흡하는 거대한 생명체,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하나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심층 탐구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다룬 방어체계와 긍정적인 전망들은 모두 하나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수석 의사결정권자로 승진한 이 AI가 정확하고 깨끗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죠. 네, 그게 기본 전제죠. 하지만 만약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누군가가 은밀하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를 오염시킨다면 어떨까요? 해커가 막 금고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AI한테 지속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주입해서 진짜 사기꾼을 최우량 고객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와, 데이터 포이즈닝 이야기군요. 네, 양자 컴퓨터로 비밀번호가 뚫리는 물리적 해킹보다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고 100% 의존하고 있는 이 완벽한 AI의 판단 체계 자체가 조용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길을 잇는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실이라 믿고 우리의 자산을 맡겨야 할까요? 보안의 범주가 기술적 해킹 방어를 넘어서 AI 인식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전혀 새로운 철학적 과제로 넘어가는 순간이네요. 네, 대리석 바닥의 튼튼한 은행은 이미 사라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수호자마저 오염될 수 있다는 이 서늘한 질문을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에 남겨두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 다음에도 수많은 정보의 바다를 막 헤엄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120% 채워줄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발굴해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깊이 있는 사유의 시간,
지금까지 심층 탐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